자, 다음 거는 니찬의 지하 우물. 지금 아까 악마정보 일본 글을 읽어가지고 이것도 일본 글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딱지 안말전님이 번역해주신 거. 의역 다수 있을 수 있다니까 양해해서 봐주세요. 이 글을 쓰면은 옛날 동료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챌 것 같아. 들키면 상당히 위험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다시 날 찾으러 할 거야. 근데 지금까지 악마정보 글 읽다 와서 그런지 이 글도 되게 꽁트처럼 자꾸 읽게 되네요. 아, 진지하게 읽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진지하게 읽어볼게요. 하지만 내가 쓰지 않으면은 우물의 존재는 영영 묻혀버리겠지. 그래서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어. 글을 잘 쓰는 편도 아니라 이야기가 꽤 길어질 것 같아. 그리고 괴담이라 하기는 뭐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 몇 년 전 이야기다. 나는 도쿄에 있는 어떤 조직에 NC라는 젊은 간부 밑에서 일하고 있었어. 요즘 조직들은 미묘하게 위험한 일들을 다 외주로 처리하는데 조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람을 고용해. 경찰이 수사하면은 책임을 회피하는 꼬리 자르기 방식이라 할 수 있지. 대신 돈은 꽤 잘 돌아갔어. 내가 일한 곳은 도쿄 내에서 비교적 부유한 일본인이나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거리였어. 미묘하게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은 거창해 보이겠지만 실은 내가 했던 일은 벤을 몰고 꽃집에 가서 꽃을 사오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꽃을 캬바레 클럽부터 고급 클럽까지 배달했지. 캬바레 클럽에 가면은 꼭 꽃이 놓여져 있잖아. 그게 바로 나의 일이야. 꽃을 배달하면서 동시에 돈도 걷는 거지. 물론 꽃집에 지불한 금액의 3배에서 5배는 받았어. 3만엔이 10만엔이 되고 5만엔이 25만엔이 되는 그런 식이었지. 월 3천만엔 정도가 돌았으니까 말이야. 어머. 내가 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그 정도였어. 그래도 상당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 상대하는 사람들도 다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인지라 만약에 상대방이 사회에 갓 던져진 햇병아리 같으면 얕잡아 보거나 가격 깎으려는 바보들도 있어. 그때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은 일이 안 돌아갔을 거야.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도 있었지. 그래도 경찰 부르면 곤란해지고 다음부터 수금도 못하고 조직의 눈 밖에 나게 되잖아. 그러면 가만히 넘어갈 리도 없고. 그럴 때마다 난 끈질기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어. 대화는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지. 돈을 깎아준다거나 조건을 붙인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야. 앞에 말이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잘하고 있었단 말이고 N의 아래에 S와 K 따위에게 상당히 신뢰받게 되었단 말씀. 그래서 가끔 꽃배달에 사용하는 작은 박스카를 끌고 새벽에 불려나갔어. 쌓아놓은 거는 아마 드럼통이나 골판지. 짐을 쌓는 동안 난 운전석에 있었고 뒤는 눈이 부셔서 안 보이니까 벤츠 뒤에 따라가기만 했어. 짐을 내렸더니 좀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다시 벤츠를 따라가서 돈을 받고 끝. 뭘 나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의 일로 꽃배달 한 달치의 봉급을 받을 수 있었지. 약간 꾸리꾸리한 거 운반했나? 어느 날 밤에 또 호출되었어. 가봤더니 평소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어. 원래는 S나 K의 부하인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날은 N 그리고 SK 3명이었지. 그냥 그 인물들 다 왔네요. 세 사람 다 이상하게 긴장이 됐는지 흥분하고 있었고 분명히 분위기가 보통은 아니었어. 내가 도착했는데도 시동 끄고 기다리고 있어 라 말한 후에 자기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있었어. 땡땡땡은 이대로 돌아가라. 그 녀석은 괜찮아요. 그것보다... 대화가 뚝뚝 끊겨서 잘 들리진 않았고 난 운전해 가기로 했어. 왠지 싫은 예감이 있었지만 뒤에 해치를 열고 뭔가 싫기 시작했어. 근데 이번에는 드럼통이나 골판지가 아니었어. 놓았을 때 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뭔가 묵직했어. 더 이상했던 것은 S와 K가 동승했다는 거야. 맨날 나 혼자 벤츠를 따라갔었는데 말이지. 게다가 갑자기 수도고를 탔어. 수도고는요, 수도고속도로라고 일본 도쿄를 지나는 도시고속도로로 도심순환선이래요. 거기는 과속 카메라나 교통정보 카메라 따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보통 피하거든. 수도고의 순환선은 말이지 황궁을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몇 군데 지하로 들어가야 돼. 쑥스럽게도 난 운전에는 자신이 있지만 길치라서 길 기억은 잘 못해.
아마 순환도로를 2바퀴 정도 돈 것 같다. 차들이 드문드문해지자 앤이 타고 있던 벤츠가 터널 안에서 비상등을 켰어. 아무 말이 없었던 S와 K 중 S가 갑자기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서 멈춰! 라 말했고 시키는 대로 합류 지점에서 차를 멈췄어. 그리고는 섬처럼 된 부분에 차를 후진으로 대. 라 해서 그대로 하고 라이트를 껐어. 섬처럼 된? 양옆에 기둥이 있어서 지나가는 차에서 돌아본다고 해도 우리가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찾는다 해도 얽히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말이야. 그냥 뭐 이렇게 봉긋 나와 있는 그런 곳을 말한 건가 봐. 애니 탄 벤츠는 그대로 멀리 사라져버렸고 S와 K는 함께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나도 내리라고 했어. 이때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이전에는 나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S와 K가 들고 있던 비닐 가방은 영화에 자주 보던 체 담는 가방 같았어. 그 안에 든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지. S와 K는 슬슬 땀이 나기 시작했고 짐도 상당히 무거워 보였지만 나한테 옮기는 걸 도우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계단이 나왔고 아래로 한참 내려갔어. 꽤 깊이. 가끔 두 사람이 멈추고 어깨에 걸친 가방을 다시 바로잡았지. 계단을 다 내려가자 너비 약 10m쯤 되는 엄청 넓은 통로가 좌우로 뻗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잠깐 쉬었지. 통로는 아주 어두웠지만 군데군데 전등이 켜져 있어서 손정등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 우리는 마치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가듯이 넓은 통로를 가로질러 왼쪽 방향으로 걸어갔어. 가끔 쉬긴 했지만 꽤나 걸었을 거야. 통로는 갈림길 없이 직선이었고 양쪽 벽에는 간혹 철문이 있었어. 어느 철문 앞에서 S가 멈춰서 말했어. 이거인가? 여기 맞겠지? 그곳에는 제국 육군 제13호 갱도라 쓰여 있었어. 글씨체가 오래된 것이 눈에 띄었어. 갱도? 믿을 수 있어? 지금의 일본은 군대는 없고 육상 자위대가 있을 뿐인데 수십 년 된 터널이라 되는 걸까? S와 K는 땀투성이가 되어서 숨도 거칠게 쉬고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기로 했어. 둘 다 말이 없었기에 나도 가만히 있었어. 잠시 후 S가 슬슬 가자 라면서 비닐봉투 한쪽, 아마도 발 쪽을 들었을 때 갑자기 가방이 유동치기 시작했어. S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손을 놓쳐버렸고 그 충격으로 반대쪽 봉투 입구에서 얼굴이 튀어나왔어. 입에 재갈이 물린 약간 통통한 남자의 얼굴이었어. 깨어났네요.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딘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 그것보다 가방에서 리얼한 사람 얼굴이.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나온 걸 보고 내 몸은 굳어버렸어. S가 K에게 이봐! 어째서 깨어난 거야? 라 꾸짖고 약! 빨리 약을 다시 가방에 부어! 라는 게 들렸어. K는 약은 안 가져왔어! 라 대답하는 듯 했고 그 사이에도 가방은 격렬히 몸부림쳤어. 몸이 꽁꽁 묶여있는 듯 몸을 심하게 뒤틀면서 봉투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 그러자 S가 가방 위에서 남자의 복부 쪽을 발로 짚어서 차버렸고 가방의 움직임은 멈추었지만 으으으 하고 고통에 찬 신음을 내며 다시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S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계속 발로 찼어. 그럼에도 가방은 계속해서 격렬히 저항했고 이윽고 K도 가세해서 둘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 퍽 하는 소리가 두세 번 연달아 울렸어. 아마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 가방이 움직임을 멈출 때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 그토록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남자가 갑자기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 S가 다시 가방에 넣어 라 하자 K가 남자의 어깨를 발로 누르면서 가방을 잡아당겨 그를 다시 안으로 넣었고 마치 슬로모션 영상처럼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 남자는 봉투에 완전히 밀려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았는데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K가 가방 입구를 꽉 잠근 걸 확인하자 S는 몇 차례 가방을 걷어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자. S는 그렇게 말하고 나를 봤어. 너 이 녀석 얼굴 봤어? 아니요. 갑작스러워서요. 고작 그렇게 대답했어. 진짜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
S와 K는 움직임을 멈춘 가방을 들어 올렸어.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중간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든 정도? 이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13호 갱도를 끝없이 걸었어. 지금까지 넓었던 통로와는 전혀 다르게 폭이 3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통로였지. 오른쪽은 벽인데 왼쪽은 가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 폭 1m 정도의 계단이었는데 불과 몇 계단 내려가는 곳에는 문이 있었어. 몇 번째 문인진 모르겠지만 S가 문 앞에서 멈춰 라 했어. 그곳 역시 제국 육군 제126호 우물이라 적혀 있었어. 128이었는지 6이었는지 헷갈려. 짝수였던 건 확실한데. 그리고 S가 시키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어. 안은 초등학교 교실 정도 되는 꽤 넓은 방이었어. 그리고 분명히 그 가운데 우물이 있었어. 하지만 묵직해 보이는 쇠뚜껑으로 닫혀 있었지. 가장자리에 쇠사슬이 달려 있었고 천장에 도르래와 연결되어 있었어. 도르래에 매달린 사슬을 당기면 뚜껑이 열리게 되는 장치가 있었어. 난 시키는 대로 사슬을 잡아당겨 뚜껑을 열었어.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두 사람이 가방을 들어 올렸어. 이제 알게 된 거야. 이 땅속 깊이 있는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에 던져버리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범이잖아?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어. 왜 살아있는 그대로 던져넣지? 두 사람은 가방을 우물에 빠뜨렸고 붕덩 하는 소리가 날 거라 생각했지. 근데 들려온 건 초푸덕 하는 소리. 뭐야, 우물이 마른 거 아니야? 할 법한 소리였어. S와 K도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 S가 내가 들고 있는 손전등을 보고 턱을 치켜 세우며 고개를 갸웃했어. 네가 가서 우물 좀 들여다봐라. 라는 제스처였지. 보기 무서울 것 같은데. 손전등으로 비춰봤지만 처음에는 빛이 바닥에 희미하게 닿을락말락했어. 렌즈를 조금 더 돌려서 빛을 모았을 때 작지만 바닥까지 닿았지. 빛은 가방의 일부를 비추고 있었고 우물은 마른 것처럼 물이 없었어. 근데 거기서 손이 나타났어. 새하얀 손. 게다가 매끈매끈한 새하얀 정수리도. 어라? 아까 가방 속의 사람 대머리 아니었는데? 이해가 안 돼. 멍하니 있었는데 또 머리가 하나 나타났어. 2명? 점점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머리가 위를 올려다보았어. 눈이 비어 있었어. 뻥 뚫린 눈이 아니라 콧구멍처럼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었어. 무슨 거미처럼 눈이 되어 있었나 봐.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한 구멍이 거미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는 모두 굳어 있었어. 심지어 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 놈들 주위에서도 뭔가 꿈틀거리는 기색이 느껴졌어. 뭐야, 사람인가? 왜 우물 안에 있는 거지?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때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사람이 들어왔어. 난 놀래서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굳어버렸어. S와 K도 마찬가지였어. 들어온 사람은 N이었어. N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표정을 지었지. 다 끝냈어? S는 잠시 멍하게 있다가 곧바로 대답했어. 네, 처리했습니다. N이 우리 쪽을 한번 쭉 보더니 우리가 우물 안에 봤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 안쪽, 봤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N은 대답하지 않는 걸 보고 알아차렸지. 빨리 뚜껑 닫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빠르게 쇠사슬 쪽으로 가서 쇠사슬을 당겨 돌리기 시작했어. 뚜껑이 천천히 닫혀갔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라. 얘는 그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 S는 분명 죽이면 안 되니깐 이라 했어. S도 왜 죽이면 안 되는지 몰랐던 것 같긴 한데 왜 살아있는 상태로 떨어뜨린 걸까? 살아있는 채로 그 괴물 같은 존재들이 있는 곳으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때 가방 안에 있던 남자가 누구인지 떠올랐어. 최근 출소한 회장의 셋째 아들이었어. 소문으로는 별로 재능은 없는 사람이었고 사소한 일로 감옥에 갔었단 이야기도 있었어. 난 지나가다가 2-3번 정도 봤을 뿐인데 별로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거들먹거리는 게 좀 짜증났던 기억이 있을 뿐이야.
그래도 회장의 아들을 죽이다니 선 넘은 거 아니야? 시신은 숨긴다 해도 언젠가는 들킬 거니 최대한 늦추기 위해 나를 이용했던 거라 생각해. 그 사건 2주 후 앤이 자취를 감췄어. S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도 사라져야 해 라 하더라. 들켜버린 거야. 회장의 아들을 담궜다는 게. 다행히 나는 조직과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어. S와 K의 행방은 나도 몰라. 그 일 이후 몇 년간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를 전전하면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 이 글도 인터넷 카페에 쓰고 있어. 곧 인터넷 카페도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글을 못 쓰게 된다고 해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조직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은 어디서 쓴 건지 금방 찾아내겠지? 그래서 나는 이 도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누군가 그 우물의 위치를 알아줬으면 해. 왜 폭력 조직 같은 놈들이 그곳을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그 우물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밝혀지면은 나를 쫓는 사람들도 모두 붙잡힐지도 모르잖아. 난 살아남고 싶어. 앞으로도 계속 도망칠 생각이야. 라는 이야기였네요. 그 우물에 허연 애들이 사람을 먹는 것 같죠? 그러면은 이 야쿠자 입장에선 되게 좋은 우물 아니에요? 야쿠자 쪽은 사람 담그는 일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 처리하는 게 좀 복잡하니까. 근데 그 우물에 넣으면 그냥 걔들이 먹어버리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살아서 줬을까요? 살아 있는 것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애들이? 음수 처리하는 무생물 처리기 같은 거. 아, 뭔가 사이코패스적 사고를 하지 마세요. 무서운 건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밀웜이에요. 이걸 정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또 일본 특집이 일본 괴담 전직 개그맨의 공포장소 체험담 메델님이 번역해 주셨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유창한 간사의 사투리로 자신의 경험담을 풀고 있는 사람은 전직 개그맨 후지와라 씨였다. 후지와라 씨는 현재 고향에서 오코노미야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개그맨으로서 간사이에서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요. 뭐 한계도 느꼈고 약간의 불상사도 일으켰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개그맨을 그만두게 됐어요. 개그맨을 그만둔 후 그는 집안 대대로 해오던 오코노미야키 가게를 이어받았고 개그맨으로서의 인지도와 그의 유쾌한 성격 덕분에 가게는 번창하고 있다고 한다. 고맙게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후지와라 씨의 공포 경험담을 소개하겠다. 종종 간사이 방송국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심야 시간대 예능 프로그램에 준 레귤러가 되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돌발 취재가 컨셉인 코너에서 준 레귤러로 활동하던 나와 내 파트너 하라다는 가명이래요. 이분은 어느 날 디렉터로부터 모 현의 인기 캠핑장으로 로케이션 촬영을 제안받았다. 그곳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옆에 위치한 호수에서는 낚시나 수상 오토바이 등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었다. 특히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는데 그곳에서의 번지점프가 인기가 많았다. 우리는 그곳으로 1박 2일 일정을 가게 되었고 캠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들 다 텐트를 쳐본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강사에게 처음부터 배우기도 하고 이것저것 고성도 했지만 꽤 재미있었다. 중간에 연예인 여성이 합류해 함께 호수에서 여러가지 촬영을 한 후 번지점프를 하게 되었다. 이 깃발잡기 게임에서 깃발을 못 잡은 사람이 벌칙으로 뛰기로 했는데 여기서 몰래카메라가 있었다. 내 출발 지점 바로 앞에 구덩이가 있었던 것이다. 뛰기 시작하자마자 쿵 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바로 꼴찌가 되어버렸다. 일본 이렇게 진짜 극단적인 몰카 많죠? 한국에서 하면은 욕먹을 만한 거를 일본은 진짜 아무렇지 않게 해가지고 인생 첫 번지점프는 정말 무서웠지만 방송 분량도 뽑았으니 그걸로 괜찮았다. 그 후 바비큐도 하면서 촬영은 즐겁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밤 10시쯤 디렉터가 지금부터 본 게임입니다 라면서 우리를 부르러 왔다. 그가 말하기를 사실 목적이 캠프 촬영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호수에서 나타난다는 유령 소문을 검증하는 것이 실제 촬영 목적이라고 했다.
아니, 그런 건 무리라고. 나도 파트너도 귀신을 무서워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 디렉터가 이러면은 기획을 다 바꿔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라면서 협박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호수에는 꽤 많은 목격담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숲속에서 몇 명의 하얀 그림자를 보았다. 호수 속에서 우리를 엿보는 남자의 영혼이 있었다. 한밤중에 보트 선착장에 가면은 여성의 영혼이 나타난다. 번지점프가 있는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의 형체를 봤다. 다리 끝에 있는 터널에는 유령이 있다 등등. 우리는 이러한 소문들을 검증하기로 했고 합류했던 연예인 여성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결국엔 같이 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호수 반바퀴를 돌아 보트 선착장까지 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디렉터는 이렇게는 재미가 없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 라 말했다. 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촬영을 한 터라 조금 화가 났다. 그렇게 대충 보트 선착장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데 갑자기 호수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다. 뭐지? 싶어서 들여다봤더니 하얀 얼굴에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물속에서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발이 꽉 잡혔고 엄청난 힘으로 끌려갔다. 앗! 하고 생각하는 순간 호수에 붕덩 빠진 거였다. 큰일 났다 싶었지만 의외로 수면이 얕아서 무사했다. 내가 호수에 빠지자 스태프들이 모두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라면서 소란이 일자 설명했더니 스태프들은 여기까지 왔으니 절대 찍어야죠 라면서 오히려 흥분했다. 남 걱정은 뒷전인 거냐 싶었다. 방송국 놈들. 하지만 난 이미 흠뻑 젖은 상태였다. 그래서 AD 조연출과 함께 로켓 버스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기로 했다. 로켓 버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가려는데 AD가 버스로 바로 돌아가자고 했다. 걷기 힘들었기에 고맙다 생각했는데 버스가 우리들이 있었던 지점을 지나쳐갔다. 그래서 어라? 싶어서 AD에게 지나쳤는데요? 라 묻자 디렉터에게서 연락이 와서 촬영 장소가 바뀌었다고 한다. 그렇게 버스는 번지점프대가 있는 다리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렸더니 디렉터가 혼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디렉터에게 질문하자 다들 먼저 갔습니다. 라 대답했다. 어디로 갔는데요? 라 묻자 일단 따라오세요. 라 했다. 그렇게 셋이 다리 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디렉터와 AD가 웅얼거리면서 뭔가를 작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각자 따로 무언가를 말하는 느낌이었다. 난 두 사람 뒤에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번지점프대에 가까워지자 디렉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우지와라 씨, 잠시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번지점프 한번 더 뛰어보시죠. 라 했다. 아니 이런 시간에 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관계자도 없고요. 라 대답하자 디렉터가 무표정하게 농담이에요 농담이라 했다. 나는 진짜 심한 농담이네요 라 궁시렁거리면서 번지점프대 쪽으로 가는 두 사람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다리 아래를 무심코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AD가 이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아서 유령 목격 정보가 꽤 있어요 라 알려주었다. 낮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정말 경치가 좋았는데 밤이 되니 온통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서 희미한 불빛들이 겨우 어둠을 밝힐 뿐. 그 때문에 다리 위의 분위기는 꽤나 으스스했다. 살짝 공포감을 느낀 내가 먼저 차량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디렉터가 다시 말했다. 우지와라 씨, 번지점프 하시죠? 아니 아까 농담이라 하셨잖아요. 라 말하던 순간 바라본 디렉터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AD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뭐야, 몰래카메라인가? 라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두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 싶어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AD는 번지점프대의 문을 열더니 일로 오세요 라며 나를 끌어당겼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번지점프대까지 끌려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거 몰카죠? 라 물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디렉터가 나를 떠밀면서 자, 뛰세요 라 했는데 난 로프도 매지 않은 상태였다.
로프는요? 라 물으니까 괜찮으니까 뛰세요. 라며 다그쳐왔다. 아니 그럼 죽잖아요. 라 하자 괜찮아요.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 말했다. 안돼 안돼 라면서 다리 난간을 붙잡자 AD가 내 손을 난간에서 떼어내려 했다. 그 힘이 엄청나게 강했다. 이젠 정말 끝났다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쾅 하면서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파트너의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니까 파트너가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뭐야 라 당황해하자 파트너가 너 죽으려고 작정했어? 라면서 내 뺨을 한 대 때렸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설명을 들으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다. 내가 호수에 빠지고 난 후에 AD와 함께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촬영 버스로 갔을 때 내가 버스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참을 기다리던 AD가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미 난 사라진 뒤였다. AD는 애초에 같이... 뭐야? 옷을 갈아입은 후부터는 완전 홀렸던 거네요. 모두가 당황하며 주변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고 그러다가 다리로 갔을 때 번지점프대에서 내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나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설명을 했지만 모두가 납득하지 못했다. 그렇게 촬영은 중단되었고 우리는 캠프장에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었으나 급히 근처 호텔로 장소를 바꿨다. 그리고 다음날 다같이 신사에 가서 푸닥거리를 했다. 귀신을 쫓는 행위래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무언가 씌웠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후에 아무에게도 이상한 일 같은 건 안 일어났다. 방송에서는 내가 뛰어내리려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이상한 걸 봤다는 내용만 방송되었다. 현재 콤비는 해체했고 파트너는 소규모로 개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는 오코노미야끼 가게를 하고 있다. 파트너가 종종 가게에 찾아오곤 하는데 가끔 그때 이야기가 나오면은 네가 진짜 죽을 뻔했잖아 라면서 늘 그 말을 꺼낸다. 해체할 때까지 파트너에게 폐를 끼치기만 했으니 지금도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파트너 덕분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나의 경험담이었다. 뭐야?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지와라 씨는 얼마 뒤 사망하셨습니다. 투신자살이었습니다? 이거 끝이야 이야기가. 뭐야 이거? 이거 그러면은 이거 스스로 목숨 끊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그 귀신이 계속 끌고 갔던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아니겠죠? 이거 가상의 인물이길 바라야 할 텐데. 마지막이 굉장히 깜짝 놀랐네요. 무섭다 이거 정말. 진짜 인물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아까부터 목이 조금 따끔따끔 거렸거든요. 집이 건조해서 그런 건지 뭐 감기 걸린 건지 지금 감기 걸릴 때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씨가 급 추워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